안녕하세요. 24학번 예과 2학년 장원창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과제는 임신 중 한약 복용의 안전성과 유효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임신 중에는 임신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약물 복용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 시 태아의 영향에 대한 우려로 한약의 처방이나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대부분의 경구 투여제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이 임산부에게 주는 이점이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보다 우선될 경우 투약하라는 지침을 세워놓기도 하였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임산부가 겪는 질환이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질환으로 복용하게 되는 약물로 인해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임산부의 질환의 경중을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에는 한방과 양방 각각의 선별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점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임신 중이라도 이유가 있어서 약을 쓰는 것은 손해가 없다고 하였고 태아를 손상시키고 태아를 손상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사들을 경계하여 병세의 경중, 약성의 강약을 하여 중용의 처방과 적은 양의 약을 사용하되 질병이 쇠하면 약을 바로 그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실험 논문에서는 임산부의 약물 복용이 기형아, 유산 및 돌연변이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에서 오히려 임신 중에 한약을 투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실험 결과가 있는 반면에 많은 임상 논문에서는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한 임상 효과와 정상적인 분만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과제에서는 임상에서 한약을 투여하는 데 좀 더 나은 지침을 만드는 데 초석을 제공하자 기존에 보고된 논문을 정리, 분석하여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연구 대상과 방법, 한약 투여의 대상 질환과 빈도, 그리고 각 질환의 투여 처방, 한약의 투여 시기와 기간, 한약 투여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순서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대상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 대상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임신 중에 한약 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 23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와 한의학회지에서 임신 중, 임신 5조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다시 찾았으며 임산부, 하열, 한약이라는 검색어로 여러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을 또한 다시 검색하였습니다. 김 등의 논문 등 23개의 논문에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한약을 투여한 674회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논문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표에 어, 처방에 대한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논문들 중에는 임신 중에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도 있었지만 활태, 구안화사 및 하열 등 한 가지 질환 또는 하나의 임상 사례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모으는 기준은 어, 이제 아메리칸 저널 오브 obstetrics of gynecology와 더 란셋에 실렸던 논문들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들 논문을 읽어하면 한약 투여만으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치료를 병행한 사례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임상 사례들이 많지 않아 이 부분은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난소 부전증 치료로 인한 불임 치료나 한약 투여를 받지 않은 사례들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테이블 1이 본 논문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논문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서 분석 학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대상이 된 23개의 논문에서 임신 중에 질병으로 한약을 투여한 674회 환자에 대하여 한약 투여의 대상이 되었던 환자의 질환, 각 질환에 따라 투여된 처방, 투여된 시기, 투여된 기간, 한약 복용의 결과 등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 같은 경우는 메타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킴 등이 발표한 이래 황 등, 이 등의 논문에서도 인용되었던 메타 분석 방법의 식은 기존에 발표된 검사 결과를 각 표본 집단으로 삼고 이들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거대 모집단을 구성하여 거대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거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 전수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거대 연구 대상 집단을 가정하여 이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그 식은 이 밑에 보이시는 UI와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한 첫 번째 두 가지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법은 임신 기간 중 한약이 투여된 기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UI 그리고 시그마 I, NI, XI 및 SI는 각각 통합된 집단의 평균, 통합된 집단의 표준 편차, 그리고 I번의 표본 크기, I번째 연구의 평균, I번째 연구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 가상적인 연구 대상 집단에서 빈도수나 진폭의 값이 가상적인 통합된 집단의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3배 이상 벗어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취하여 하나의 새로운 대상 집단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재구성된 집단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게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왼쪽에 이제 두 가지씩 밑에 두 가지씩이 이 부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U2와 시그마2는 각각 재구성된 대상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FIX는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식이 이제 최종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약 투여 대상 질환과 빈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구 결과로 이제 한약 투여의 대상 질환이 되었던 670사례를 질환별로 분류하여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밑에 표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임신 유지가 56례, 소화기 질환이 34례, 난산 예방 29례, 임신 감모가 25례, 이제 구안화사가 15례, 임신 현운이 8례 등이 있었고, 이제 임신 요통, 부종, 방광염 등 기타 질환을 분류한 경우가 이제 51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한약이 투여된 사례들을 중복하여 나타내었고 임신 중 소화기 질환은 복통, 소화불량,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태기불안은 태동, 태루, 하열, 절박, 유사형 등을 포함하였으며 임신 유지는 태기불안의 증상이 없으나 안태와 착상 보조를 위해 한약 복용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 질환에는 요통, 부종, 방광염, 피부질환, 3차 신경통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이는 그래프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약이 투여된 질환의 빈도를 이제 그림으로써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은 각 질환의 투여 처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처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린 이 표를 기준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한약의 처방이 임신 5조, 임신 중 소화기 질환, 태기불안, 화이태, 그리고 임신 감모, 임신 현운, 구안화사, 임신 유지, 난상 예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타 질병에 대한 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옆에 보시면 태기불안에 이제 사용된 한약의 빈도나 화이트에 사용된 한약의 빈도, 그리고 임신 5주에 사용된 한약의 빈도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5주에 사용된 한약 같은 경우에는 보생탕 계열이 가장 57%로 높은 성향을 나타내 주었고, 이제 태기불안 같은 경우에는 교일시물탕이 가장 넓은 빈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태사물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약 투여 시기와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제 투여 시기가 조사된 358례 중 임신 1기에 투여된 경우가 279례로 78%를 차지하였고 임신 2기에 투여된 경우가 47례, 임신 3기에 투여된 경우가 32례로 유산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임신 3주부터 임신 10주에 투여된 경우는 184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약 투여 시기로서 이 그림으로 나타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여 기간이 명시된 사례들의 평균 투여 기간은 18.57일부터 이제 오차 범위 14.24일로 나타내져 있으며 투여일 수가 보고된 19개 논문들의 각각 평균 투여일 수는 지금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테이블 4의 한약의 투여 기간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살펴보자면 이제 먼저 이제 한약의 안전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 질병의 치료에 한약이 이용된 경우에 한약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이르기까지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들만을 조사했습니다. 출산까지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303례 중 257회가 정상 분만을 하였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였으며 10례는 임신 유지 중이었고 32회가 유산을 하였는데 유산한 경우 32회 중에선 습관성 유산환자가 17례였고 1례는 내원시 심박수가 느려 유산이 확실시되는 환자였으며
1레는 입덧이 심해 인공유산을 한 경우였고 1레는 다한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였으며 9레는 유산 가능성이 높았던 태동, 태루, 절박 유산 환자였습니다. 그 외에 자궁의 임신 1례, 생화학적 임신 3례가 있었으며 조사된 674례 중에 출산까지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 303례 중에 기형의 유발은 단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약 복용의 안정성에 대한 도표로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약의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 질병의 치료에 한약이 이용된 경우 치료 후에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 336례 중에서 292례의 경우 재반 증상이 호전을 나타내었는데 효과가 없었던 8례 중 7례는 임신 오조가 심하여 한약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호전에 없었던 경우이며 이제 또 습관성 유전 환자나 택이 불안 환자의 경우 유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문 등의 논문에서는 습관성 유산 환자 17례 중 11례가 정상 분만을 하였고 허 등의 논문에서는 습관성 유산 환자가 이제 태기불안 환자 38례 중 23례가 정상 분만을 하였으며 최등의 논문에서는 태기불안 환자 9례 중 5례가 정상 분만을 하였고 김등의 논문에서는 태기불안 환자 14례 중 11례가 정상 분만을 하였으며 조등의 논문에서는 습관성 유산 환자 16례 중 16례 100% 모두가 정상 분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등의 논문, 이제 최등의 논문, 허등의 논문 같은 경우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논문에 이제 참고한 논문의 사례를 이제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찰해 보자면 임산부의 건강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기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노출된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히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신 중 발생한 질병은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한 반면 약물 복용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치료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임신 중에 사용되는 약물을 구분하여 임신 중의 약물 사용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임신 기간에 발생하여 임신과 관계 있는 질병을 어, 여러 가지 치료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이 임산부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정상 발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병세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증하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한의학 문헌에서는 이러한 임신 중의 약물이 이유가 있어서 쓰면 손해가 없다고 하였으며 과용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치료되었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 과제는 그동안 연구 발표되었던 기존의 논문들을 수집하여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태아 안정화나 순산을 위해 한약 복용을 하였던 사례를 모아 한약 복용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한약 복용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었던 사례들은 총 674례였고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기재한 것처럼 다양한 질환에 따른 각각의 임상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본 이제 연구에서는 한약 투여의 대상이 되었던 질환 중 빈도수가 높았던 사례들을 이제 고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임신 5조에 대하여 이제 한약 문헌에서는 임신 중이라도 증상이 심하다면 치료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으며 이제 평소 비어한데 이제 안태가 되면 이제 태기가 상역하여 위기가 위동함으로 어, 오심증을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의 한의학 문헌에 따르면 임시 첫 달에는 한약 복용을 신중히 할 것을 말하고 있고 임신 2개월에는 임신 오조가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장부가 허약해지고 이제 혈이 허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처방에 대하여 8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치료 시 고정된 틀이나 임신 계획술에 집착하거나 구애받지 않고 다만 그로 기인한 병증과 경과에 따라서 투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등의 논문에 의하면 선천성 기형아를 분만한 인부는 임신 초기에 그의 약 28%가 약물을 복용했고 특히 한약을 섭취한 빈도가 12.6%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고 하며 김등의 논문에선 선천성 기형아를 분만한 인부의 기형의 발생 원인 중 임신 초기 약물을 복용한 39례의 산모 중 한약이 21회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으며 이 김등의 논문에서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한약과 한약 처방들이 보고되어 임신 중 한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는 임신 1개 투여된 경우가 78%였고 유산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임신 3주부터 임신 10주의
투여된 경우가 51%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들 중 약 85%가 정상 분만에 하였으며 기형의 유발은 없어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한약 투여 후에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 중에 약 87%의 경우 재반 증상이 호전에 나타내어 임신 중에 한약 복용이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조사된 논문에서 임신 중에 쓰인 처방을 살펴보면 주로 폐 안정화를 위한 처방들이 주요 사용되었고 역대 문헌상 임신 중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안정화와 안태를 위한 처방들이 어,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의학의 문헌에서도 이에 대한 활용과 이제 원칙 및 처방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사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도 임신 중의 다양한 질환의 치료나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은 신중히 하여하나 임신 중에서라도 질병상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질병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 한약 치료 결과 재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재반 증상과 질환에 대한 한방부인과적 접근이 활발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많은 임상례의 추적 관찰과 실험을 통한 연구로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조사 대상이 된 23개 논문에서 임신 중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한약 치료를 했던 674례 임상례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약 투여의 대상이 된 환자의 질환은 화이태가 217례로 가장 많았고 임신 5조가 157례 그리고 태기불안이 82례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질환에 따라 투여된 처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드린 표를 살펴보실 수 있고 한약 투여의 시기는 임신 1기에 279회로 가장 78%로 가장 많았으며 한약 투여의 기간은 평균 18.58일로부터 오차범위 14.24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약 치료의 안정성은 출산까지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 303례 중 257회가 정상 분만을 하였고 기형아 유발의 예는 단 한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약 치료의 효과는 한약 투여의 후 추적 조사가 가능했던 사례 336례 중 291회가 재반 증상의 호전을 나타내었으며 유산을 방지에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약의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있을 때 그 질병의 치료를 태아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여러 문헌과 참고한 논문들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재반 증상의 호전도 드러내었기 때문에 임신 중에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없으며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한방부인과적 접근이 더 활발하게 시도되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 한약 처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